6시간 후에 너는 죽는다. 이제 6시간 남았네. 하라다 미오는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확하게는 6시간하고도 10분. 그렇게 20대 초반이 끝난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앞지르며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빨라졌다. 약속 시간은 아직 여유가 있지만 어쩐지 서둘러야 할 것 같은 기분이다. 이제 곧 25, 반올림하면 30. 스크램블 교차점을 건너며 이제 자신에게 시부야 거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아직 5월 말인데도 주위는 민소매 차림의 젊은이들이 넘쳐났다. 이 거리 속에 미호가 있던 시간은 6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미호는 번화가를 뒤돌아보았다. 떠들썩한 큰 길 여기저기에 10대 여자아이들이 흘린 시간의 파편들이 널려 있는 기분이 들었다. 즐거움을 조차 뛰어다니는 사이에 주머니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소중한 보물처럼. 교차점을 건너며 생각했다. 시간은 컨베이어 벨트다. 어떤 인간도 차별하지 않고 앞으로 기계적으로 내보내버리는 것이다. 거기에 불공평은 없기 때문에 세상이란 의외로 평화로운 것일지도 모른다. 미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뭐 별일이야 있으려고 하면서 걸음을 늦추었다. 25살이 된다고 해서 세상이 파멸하는 것도 아니다. 그때 뒤에서 푹실한 목소리가 들렸다. 실례합니다. 멈추어 뒤돌아보니까 늘씬한 체격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부드러워 보이는 앞머리 밑에 남자치고는 희고 깔끔한 피부가 빛나고 있다. 대학생일까? 실례합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 청년이 미안한 듯이 말했다. 연상이 취향이신가요? 이런 상황에 익숙한 미호는 재빨리 잘라 말했다. 작업 거시는 거라면 좀 더 어린애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새로운 수법이다. 하지만 불쾌하진 않았던 데다가 어울리지 않게 눈동자가 성실한 느낌을 주어서 물어보았다. 무슨 일인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5분이면 끝날까요? 미호는 일부러 손목시계에 눈길을 주었다. 6시에 그 모아이 석상 앞에서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요. 이야기 자체는 5분이면 끝나는데요. 그 후가... 그 후라고요? 미호는 눈썹을 찌푸렸다. 전에 어떤 여자라도 10분이면 넘어가게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던 남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청년은 5분 만에 자신을 넘어가게 할 작정인가? 그 후라뇨? 그게 무슨 말씀... 6시간 정도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면 바이바이다 뭐 이런 건가요? 25살이 된 순간 현실의 역겨움을 맛본 기분이 들어서 발끈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저 잠깐만요. 청년이 쫓아왔다. 미호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저쪽에 경찰이 있어요. 네? 저 그럼 가면서 말할게요. 괜찮죠? 청년은 의외로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 그러시던가요. 6시간 뒤에 당신 죽어. 상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미호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다. 이윽고 걸음을 멈추고 되물었다. 뭐라고요? 6시간 뒤에 당신 죽는다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지금 들은 말뿐만 아니라 눈앞의 청년 그 자체가 섬뜩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용건은 잘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만. 잠깐만 믿어달라고. 정말이야. 당신 예언자나 뭐 그 비슷한 사람이야?
가끔씩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어. 말의 미래는? 미호는 걸음을 늦추지 않고 물었다. 말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경마로 돈이라도 버는 건 어때? 응? 하지만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청년이 말했다. 다급한 어조였다. 약속 장소에 가도 소용없어. 당신은 오늘 밤 바람 맞아. 친구가 약속을 잊어버렸어. 그것도 예언인가요? 그래. 내심 불안을 숨기며 강한 척하던 미호의 얼굴에 살짝 희색이 돌았다. 지금 만날 친구는 약속을 팽개치거나 늦은 적이 없는 꼼꼼한 녀석이다. 이 청년의 예언은 틀릴 것이 분명하다. 그래요? 그럼 내기할래요? 얼마나 거실래요? 라고 물으며 긴자선 연결 지점을 빠져나와 역의 남쪽 출구로 나갔다. 멀리 친구의 모습을 확인하며 미호는 승리를 확신했다. 모아이상 앞에 다치아라 요시에가 기다렸다는 얼굴로 서 있었다. 그럼 약속이 있으니까 이만 실례? 야유를 가득 담아 인사하며 뛰어가노라니. 그 청년이 더 이상 쫓아오는 기색이 없는 것이 등 뒤로 느껴졌다. 요시에. 말을 거니 요시에가 귀여운 얼굴로 뒤돌아보았다. 미호는 웃으며 친구에게 달려갔다. 그런데 요시에가 미소도 없이 입을 조금 벌린 채 이쪽을 멍하니 보는 것이 아닌가. 왜 그래? 미호가 물었다. 요시에 앞에 남자가 한 명 나타났다. 기다렸지. 익숙하게 요시에에게 말을 건다. 미호는 머리를 짧게 다듬은 남자와 요시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 사람 다스야라고 해. 히로카와 다스야. 요시에가 겨우 말을 꺼내며 면목 없다는 듯이 덧붙였다. 이거 정말 미안해. 너랑 한 약속을 잊어버렸네. 미호는 자신의 표정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요시에가 걱정스러운 듯이 미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내가 바람 맞춰서 그렇게 놀랐어? 미호는 목을 돌려 등 뒤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 청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미호, 정말 미안해. 오늘 저녁만 좀 봐줄래? 하고 애원하듯 말하는 요시에를 남겨두고 미호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 청년은 육교 근처에 눈에 안 띄는 곳에 있었다. 달려온 미호를 보고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되돌아올 것을 예상한 것처럼. 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미호는 말했다. 5분 만에 끝나지는 않겠지만요. 미호는 청년을 데리고 바로 옆에 백화점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모아이 석상 앞에 요시에와 그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미호는 맞은편에 앉은 상대를 향해서 침착하게 말했다. 내 이름은 알아? 미호가 물으니 청년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이름까지는 몰라. 나 하라다 미호야.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상대 대답을 기다렸다. 나는 청년은 조금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며 말했다. 에도가와 케이시. 에도가와 케이시? 참 희한한 이름이네. 케이시는 가볍게 끄덕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호는 상대 의사도 묻지 않고서 아이스 커피를 2잔 주문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아까 이야기 말인데 계속 말해줘. 응? 그는 미안한 듯이 말을 이었다. 나는 예지를 보는 일이 있어. 예지라고? 다른 사람의 미래 말이야. 영상이 막 떠올라. 그래서 아까 네 모습을 봤을 때 그 내가 죽는 모습을 본 거야? 케이시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르쳐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근데
6시간 후라고 단정 짓는 이유가 뭐야? 내가 본 영상 속에 네 손목 시계가 12시를 가리키고 있었거든. 미호는 무의식적으로 손목 시계를 찬 왼쪽 손목을 잡았다. 하지만 어째서 오늘 밤이라고 한 거야? 내일 12시일 수도 있잖아. 내가 본 장면에서 네 머리 모양하고 옷이 지금하고 똑같았거든. 미호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 보았다. 연한 파스텔 핑크 브라우스. 이 옷은 24살인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입지 않으려고 결심한 옷이다. 물론 이런 생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천천히 케이시한테로 시선을 돌렸다. 이 청년은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위를 꽉 움켜쥐는 것 같은 공포와 함께 어떤 확신 비슷한 것이 생겨났다. 솔직하게 말해줘. 목소리가 흔들리는 것을 억누르며 미호가 말했다. 나는 어떻게 죽어? 교통사고? 아니면 질병? 아니면 급성 알코올 중독 같은 거? 케이시는 고개를 흔들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칼에 찔려. 미호는 말문이 막혔다. 미안해. 하지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장소는 잘 모르겠어. 어딘가 어두운 곳이었어. 누군가가 칼로 찌르고 네가 쓰러져. 손목시계는 12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고. 어디를 찔리는데? 가슴 근처. 미호가 손으로 봉긋한 가슴을 눌렀다. 나 고통스러워했어? 그렇게 묻는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흔들린다. 그건 잘 모르겠어. 내가 본 건 쓰러질 때까지였거든. 그럼 후속편은 다음 이 시간에? 미호는 필사적으로 웃음을 떠올렸다. 완전 드라마 같네. 딱 아쉬운 장면에서 끝나니까. K씨가 의외라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난 말이야, 위기에 닥치면 농담을 잘하거든. 그걸 듣는 K씨의 눈매가 살짝 누그러졌다. 한순간이었지만 미호는 상대 웃는 얼굴을 귀엽다고 생각했다. 근데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야. K씨가 차분히 말했다. 앞으로 5시간 40분밖에 없어. 미호가 당황하면서 손목 시계를 보았다.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미래를 바꿀 수는 없는 거야?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모른다고? 미호가 초조해하는 것을 의식했는지 K씨가 서둘러 부연했다. 그래도 내가 만약 나라면 자신을 죽일 만한 사람을 찾을 거야. 미호는 무의식 중에 K씨의 얼굴을 응시했다. K씨가 미호의 표정을 읽은 것 같았다. 어디 집히는 데가 있지? 맞지? 미호가 끄덕였다. 미호는 K씨와 함께 야마노테선 저저를 타고 시부야에서 이케부쿠로로 향했다. 창밖을 보니까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미호는 지하철이 신주쿠역을 지날 때까지 말없이 자신이 처한 기묘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했다. 6시간 뒤에 죽는다는 예언을 듣다니.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이 마른 청년은 요시에가 약속을 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게다가 현재 자신이 안고 있는 고민, 스토킹 문제를 생각하면 케이시의 예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미호의 시선을 받고 케이시가 물었다. 왜 그래? 초능력자라니 2,000엔짜리 지폐만큼이나 신기하잖아. 주변 승객을 의식해서 미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저 K씨라고 불러도 괜찮아? 응. K씨는 무슨 일 해? 상대가 고개를 흔들었다. 나 백수야. 취업 준비 중인 거야? 아니,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전공은 심리학이야. 전문대 학력인데다 놀면서 대학 생활을 보낸 미호는 케이 씨에게 조금 거리감을 느꼈다. 인텔리네. 그렇지도 않아. 단지 케이 씨가 말을 꺼내다가 멈췄다. 단지 뭔데? 미호는 상대 말을 재촉했다. 내가 가진 이상한 능력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고 싶어서 말이야. 그래서 심리학 전공인가? 미호는 납득했다. 하지만 초능력이 학문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가? 아까 말한 예지라는 거 말인데 보려고 하면 계속 볼 수 있는 거야? 아니, 보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이는 건 아니야. 누군가를 보았을 때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 그 사람이 죽는 장면? 음, 죽는 장면이라고 한정돼 있지는 않아. 나에게 보이는 장면은 비일상적인 부분이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미호가 되물었다. 비일상적인 부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말하자면 케이 씨는 잠깐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무의식 속에 자신의 신변에 일어날 일과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구별해서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범위를 스스로 정해서 그 안에다가 자신의 몸을 맡기는 거야. 상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그 기준은 결국 자기가 정한 거니까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 미호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차이는 일은 일상의 범위 안에 있는 일이라 하겠지만 자신이 살해당하는 건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거야? 맞아. 하지만 발생 가능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내게 보이는 예지 영상은 그렇게 상식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보통은 일어날 리 없는 이런 일 같은 거. 차라리 복권에 당첨되는 장면 같은 게 보였다면 더 좋았을 텐데. 미호가 원망스러운 듯이 말했다. 전차가 신오쿠보역을 지났다. 펜스 아래로 지나가는 전차들의 전조등 행렬을 보면서 미호는 생각했다. 분명 케이시가 말한 그대로다. 4개월 전 자신을 노리는 스토커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 당시는 기분이 좀 나쁘다고 느꼈지만 설마 살해될지 모른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상식 밖의 일이다. 내가 정말 살해당하는 걸까? 25의 생일을 맞는 그 순간에. 전차가 이케부쿠로에 도착하니 미호의 기분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곳은 2번 다시 오지 않으려 마음먹은 거리였다. 주어진 젊음과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걸 아낌없이 낭비해버렸던 바로 그 번화가 있기 때문이다. 서쪽 출구를 나와서 네온이 빛나는 길을 걸으며 그때 자신은 조급해 있던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무엇에 그리 초조했었던 것일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네. 혼잡한 주위로 시선을 뒀던 미호가 손목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며 말했다. 2001년 5월 24일 오후 6시 44분이네.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엄청 기뻐하는 사람도 있겠지? 케이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며 묻는 듯이 미호를 쳐다보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상상도 못할 거 아냐. 6시간 뒤에 죽을 거라는 말을 듣고 우울할 여지가 있을 거라는 것 말이야. 미안해. 케이시를 나무라는 게 아니야. 말하고 나서 미호는 예언자에겐 주위의 인파가 어떻게 보일까 생각했다. 잠깐 그런 생각이 났을 뿐이야. 그 중에는 지금 나보다 훨씬 불행한 사람이 울고 있을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게 전부 합쳐서 도쿄가 되는 거지 뭐. 그래,
미호는 솔직히 수긍했다.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도시마 경찰서. 경찰서? 케이시는 놀란 듯이 말하며 걸음을 멈췄다. 스토커가 한 말이 있어서 말이야. 미호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 일로 상담받고 있는 형사가 거기 있거든. 그럼 네가 짐작가는 인물이라고 생각한 게 그 스토커다 이 말이네? 그래. 도시마 경찰서 앞에까지 왔을 때 미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액정을 보니까 바로 그녀가 만나려는 형사의 이름이 뜬 게 보였다. 생각지도 못한 우연에 미호는 조금씩 마음을 고쳐먹었다. 행운은 이쪽을 향해 있는 건지도 모른다. 미호는 케이시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경찰서 현관으로 들어갔다. 생활안전과로 들어가니까 30대 초반의 젊은 형사 사와키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미호가 웃음을 지었다. 전화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가까이에 있었던 거요? 사와키 형사님을 만나려고 했던 참이었어요. 미호는 자신의 용건을 말하기 전에 형사가 전화를 건 이유를 물었다. 그거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해서 전화한 거요. 하고 사와키가 말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 스토커 아직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죠? 어, 유감이지만 그려. 자신이 스토킹 당하고 있다는 걸 미호가 알아차린 때는 2월 초였다. 전화요금 청구서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연체요금 통지서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우편물이 우체통에서 사라지고 심야에 장난 전화가 걸려오게 되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기계로 변조된 섬뜩한 소리였다. 이윽고 부재중 녹음으로 천국에 가고 싶나? 라는 메시지를 받기에 이르자 미호는 경찰서로 달려간 것이다. 생활안전과의 사와키 형사와는 이전부터 면식이 있었다. 2주 전에 이야기했을 때는 스토킹이 멈췄다고 했었지? 네, 맞아요. 미호도 미심쩍은 얼굴로 대답했다. 그럼 오늘 밤은 무슨 일로 온 거요? 미호는 케이시의 예언에 대해서 말할까 생각했지만 우스울 것 같은 기분에 그만두었다. 별자리 점을 믿는 여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남자는 적다. 대신 그녀는 자신을 노리는 스토커 후보의 이름을 말했다. 저 누마타 씨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셨어요? 아니, 증거가 없으면 경찰은 움직일 수가 없어. 증거가 없으면 이것으로 하룻밤만이라도 형사에게 보호받으려던 옅은 희망조차 사라졌다. 경찰은 예언을 듣고 두려움에 떠는 여성을 지켜주는 일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역시 의지할 것은 케이시뿐인가 하는 생각에 미호는 문득 눈썹을 모았다. 이대로 있으면 정확히 12시에 자신과 함께 있을 사람은 케이시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그 순간 미호는 바로 의심을 거두었다. 케이시가 자신을 죽일 생각이라면 느닷없이 습격했을 것이다. 일부러 거짓 예언을 하면서 함께 다닐 필요 따위는 없다. 미호는 원래의 화제로 돌아왔다. 저 형사님, 그 누마타 씨의 주소나 전화번호 뭐 이런 건 알고 계시는 거죠? 그거라면 알지. 사와키는 책상 위에 둔 대형 메모장을 넘기며 원래는 기밀이요. 라는 말과 함께 누마타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미호는 그것을 자신의 다이어리에 옮겨 적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요? 미호는 끄덕였다. 네, 내일이 제 생일이라서요. 생일? 사와키가 웃는 얼굴로 말했다. 생일 축하요. 고마워요.
자세한 얘기는 내일까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하지만 사와키는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인 모양이다. 그가 느긋한 어조로 말했다. 생일 선물은 뭐가 좋으려나? 미호는 밖에서 기다리는 케이시가 신경 쓰여서 빠른 걸음으로 생활안전과에 작별을 고했다. 미호가 돌아간 뒤 사와키 형사는 자기 부서에서 나와서 복도 안쪽 회의실로 향했다. 입구에는 무차별 연속살인사건 합동조사본부라고 쓰여진 종이가 붙어 있다. 사와키는 입구 근처 자리에서 보고서를 쓰고 있는 형사 쪽으로 들어가 옆에 섰다. 잠깐 시간 괜찮아? 사와키의 말에 아는 사이인 조사원이 얼굴을 들었다. 사와키는 여성 2명이 칼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에 관해서 물었다. 이 사건의 최초 피해자는 확실히 생일날에 당한 거 맞지? 그래, 첫 번째만이 아니야. 두 번째도 똑같아. 생일날이 된 순간 푹 하고 찔렸어. 응? 두 번째도 생일이었다고? 사와키가 눈을 부릅떴다. 무차별 습격살인이라고 들었는데 말이오. 사건의 양상이 변했어. 근데 범행 시점이 생일이라는 사실 역시 우연히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모두 조사 중이야. 형사과의 조사원은 지겹다는 표정으로 쓰고 있던 보고서에 눈을 돌렸다. 그럼 범인은 애인 생일에 차인 녀석 아닐까? 글쎄, 그랬다면 아주 호되게 차인 놈이겠지. 조사원이 웃었다. 정신 이상자에겐 그 나름의 논리가 있는 법이야. 그 외에 두 피해자의 공통점은 없어? 아, 그거 말인데. 조사원은 주변에 매스컴 관계자라도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면서 목소리를 낮췄다. 둘 다 피해를 입기 전에 스토커가 따라붙었었어. 그려? 스토커가 있었다 이 말이지. 그 스토커에 대한 단서는 없고? 전혀 없어.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오늘 들어온 정보인데 묘한 사실을 알아냈어. 피해자는 둘 다 살해되기 직전에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남자를 만났다고 친구에게 말했다는구만. 뭐라고? 예언? 사와키가 되물었다. 그래, 두 피해자 모두 자신이 살해당할 운명이라는 예언을 들었어. 이것도 반신반의지만 증언자가 여럿 있어서 말이야. 예언이라 하고 사와키가 의아한 듯이 또 물었다. 그러면 그 예언자의 정체는 밝혀진 거요? 아니, 아직이야. 지금 피해자의 친구들을 조사하는 중이야. 오늘 밤 10시쯤에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지도 모르지. 저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되면 나한테도 꼭 좀 알려줘. 그래. 선선히 승낙하던 조사원은 문득 진지하게 물었다. 상당히 열심히네. 뭔가 있는 거야?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말을 흐리며 사와키는 벽시계를 보았다. 오후 7시 15분. 하라다 미호가 25살 생일을 맞이하기까지 이제 4시간하고도 45분 남았다. 미호가 경찰서에서 나올 때 가로수 아래에 K씨가 서 있었다. 뭔가 단서가 있었어? 그러자 걸어가며 미호가 말했다. 누마타라는 사람의 주소랑 전화번호를 알아냈어. 누마타라는 사람이 누군데? 옛날에 알던 사람. 어째서 그 사람이 스토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왠지 그래. 언짢아진 미호는 납득이 안 가는 표정을 짓고 있는 K씨에게 말했다. 나한테 예지 능력은 없지만 여자의 감이라는 건 있거든. 아, 그래? 아직 의아한 듯한 K씨는 묻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물었다.
혹시 옛날 애인? 아니야, 아니라고.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른 미호는 5미터 정도 걸어가고 난 뒤 후회했다. 옆을 보니까 케이시는 미호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을 반성하듯이 푹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저 큰 소리 내서 미안해. 사과하며 미호는 생각했다. 형사에게 들은 누마타의 주소는 니시니폴이었다. 가는 동안 케이시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할 정도의 시간은 있다. 가슴 속에 응어리진 아픔이 떠올랐지만 미호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 말이야, 18살 때 도쿄로 와서 전문대에 들어갔거든. 케이시는 고개 숙인 그대로 있었지만 이야기는 듣고 있는 것 같았다. 한 2년 동안 부모님이 보내준 학비로 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어. 다음엔 작은 디자인 사무실에 취직했는데 일이 재미가 없길래 1년 만에 그만뒀어. 퇴직하고 나서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처음에는 편의점 같은 데서 일했는데 그 뒤에 보수가 괜찮은 일자리를 찾았어. 여성 전문 구인 잡지에서 발견한 데이트 클럽은 이케부쿠로에 있었다. 광고 글만으로는 자세한 업무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성매매업소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있었지만 시급 4,000엔이라는 급여는 큰 매력이었다. 미호는 알아만 보는 거라며 자신에게 변명하며 광고의 주소를 방문했다. 이케부쿠로역 근처 선로에 인접한 맨션의 한 사무실이었다. 생각해보면 운이 좋았던 거지. 정말 데이트 서비스만 하는 업소였으니까. 애인 없는 외로운 남자들이 전화를 걸면 사장이 상대 취향을 듣고서 여자아이를 골라 보내는 거야. 그리고 2시간 정도 데이트를 해주면 끝. 밥을 사주거나 옷을 사주거나 해주기도 하고. 사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그때 선물 받은 것이다. 하지만 사준 사람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한다. JR선에 이케부쿠로역에 도착한 미호는 K씨의 표까지 함께 사서 홈으로 올라오면서 드문드문 이야기를 계속했다. 많지는 않았지만 사무실에 마음 맞는 친구도 있었거든. 아까 약속을 잊은 요시에라든가. 모두 나랑 똑같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지 모르는 여자아이들 뿐이었지. 개 중에는 돈을 목적으로 선을 넘는 애들도 있기는 했었지만. 미호는 말하고 K씨의 표정을 살폈다.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즐거워하는 손님들을 보고 있으면 조금은 남을 도왔다는 기분이 들었어. 그 나름대로 보람은 있었단 말이야. 미호가 이렇게 다짐하듯이 말하니 K씨가 끄덕였다. 근데 손님 중에는 좀 귀찮은 사람도 있었어. 누마타와 처음 만난 날은 더운 여름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26세라고 하기에는 좀 사가 보이는 작고 뚱뚱한 손님이 땀을 닦으며 미호 앞에 나타났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가까운 쇼핑센터를 걷는 동안에 누마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약속된 2시간이 지나서 손님과 헤어진 미호는 자신의 태도가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다음 날 누마타가 또 미호를 지명한 것이다. 똑같이 답답한 시간이 이어졌다.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 사람이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미호는 조금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새해가 되자 누마타와의 만남이 급작스럽게 끝났다. 데이트 클럽이 경찰에게 적발당한 것이다. 뒤늦게 알았지만 사장이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고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정 청취를 위해서 미호도 몇 번씩 경찰서에 불려나갔고 바로 그때 사와키 형사와 알게 된 것이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 미호는 24세가 되어 있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생각하자
한순간에 지나온 과거에 대한 후회가 느껴졌다. TV 속의 프로그램에 눈요깃감으로 나오는 여성 게스트들만 해도 모두 자신보다 젊다. 도쿄로 오고 나서 6년, 잃어버린 시간의 무게에 충격을 받았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군가에 의한 스토킹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누마타라는 사람을 의심하고 있는 거야. 데이트 클럽이 문을 닫은 다음에 스토커가 바로 나타났으니까. 일단은 이치에 맞네. 납득한 모습으로 K씨가 말했다. 둘이 타고 있는 전차가 니시니포리역에 도착했다. 홈에 내린 뒤부터 신경이 쓰인 미호가 물었다. 어떻게 생각해? 내 얘기 말이야. 여자의 감이라기보다 뭐 추리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거 말고. 하고 말하며 미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내가 했던 아르바이트 말이야. 별로 나쁘게 생각되지 않는데? 남한테 피해주는 일도 아니고 말이야. 그걸 듣고 미호는 시무룩한 얼굴이 되었다. K씨가 한 말은 항상 마음속으로 되풀이해온 자신의 변명과 똑같았다. 개찰구를 나와서 바로 앞에 매점이 있었다. 거기서 주변 지도를 사서 사와키 형사가 알려준 누마타의 주소와 대조해 보았다. 역에서 도보로 15분 정도라고 미호는 예상했다. K씨가 물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인데? 미호는 핸드폰으로 누마타의 집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통화 중이었다. 누마타가 지금 집에 있는 것 같아. 미호가 긴장하며 말했다.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서 들이닥칠 거야. 뭐라고? K씨는 말이 막혔다. 그리고 누마타가 진짜 스토커라면 우리 집에서 훔쳐간 우편물들이 남아있을 거 아냐. 그걸 찾아내서 경찰에 보내는 거지. 증거까지 있으면 경찰이 도와줄 거야. 그래도 누마타라는 사람이 자기 집 뒤지는 걸 허락할까? 그래, 그때가 바로 K씨가 나설 차례지. 누마타가 방해를 하려고 하면 우격다짐으로. 그러나 미호는 K씨의 희고 가는 팔을 보고 작전을 변경했다. 아니다. 너로는 안 되겠다. 혹시 무기가 될 만한 것은 없어? 둘은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상점과 비슷한 골목을 살폈지만 음식점 이외의 가게는 거의 다 셔터를 내린 후였다. 됐어. 누마타에게는 내가 직접 이야기할 테니까 K씨는 아무 말 말고 서 있어. 대신에 되도록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어. 알았지? 알았어. 둘은 주택가로 들어가서 길을 20분 정도 걸어서 몇 번 헤맨 끝에 겨우 누마타의 집을 찾아내었다. 차량 진입 금지인 좁은 골목 안쪽에 6세대짜리 2층 빌라에 누마타가 살고 있다. 미호는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다이어리에 적어둔 102호실과 그에 해당하는 창문의 불빛을 번갈아 보았다. 누마타가 방에 있다. 미호는 벽돌담을 따라 걸어서 빌라 입구로 걸어갔다. 곧 거짓말 같은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102호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빛이 현관 앞으로 새 나오고 있었다. 방 안에서 젊은 남자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소매를 거둔 근육질의 그 남자는 누마타가 아니었다. 쓰레기 봉투를 손에 들고 머리에는 흰 수건을 두르고 있다. 기운 좋아 보이는 모습이 축제를 좋아하는 청년 같았다.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이쪽을 눈치채고 말을 걸었다. 스토커와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든 시원시원한 목소리였다. 누마타를 찾아온 건가요? 네. 미호는 남자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를 깨닫고 어리둥절했다. 이사 가셨나 봐요?
그래요. 저는 도와주러 온 거고요.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버린 건가요? 예, 필요 없는 물건들은 다 버렸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와중에 K씨가 입을 열었다. 그럼 누마타 씨는 지금 어디 가셨나요? 이제 만날 수 없을걸요? 출발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마네에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그 뒷정리 중이고요. 미호와 케이시는 서로 바라보았다. 고향에 내려간 게 언젠가요? 바로 조금 전이에요. 오늘 밤 시외 버스를 타고 간다고 했어요. 미호는 순간 거짓말을 했다. 저 배웅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버스가 언제 어디서 출발하죠? 밤 9시 반에 신주쿠 서쪽 출구에서 출발해요. 미호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8시를 약간 넘은 참이다. 정말 고맙습니다. K씨의 인사를 끝으로 둘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미호는 필사적으로 생각을 정리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나를 습격할 생각이 아니었나? K씨도 말했다. 이렇게까지 남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은데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주변 사람들에겐 오늘 밤 차로 고향에 내려간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도쿄에 남아서. 바로 그거야. 미호가 얼굴을 들었다. 살던 집을 정리한다는 건 뭐라 그러더라? 도주 준비? 그래, 그래. 범죄자의 전형적인 행동이잖아. 미호는 걸음을 재촉하며 다음 수를 생각했다. 신주쿠 서쪽 출구 버스 정류장을 지켜보고 있으면 누마타가 버스에 타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혹시 거기 나타나지 않는다면 K씨가 지적한 알리바이 공작으로 봐도 틀림없을 것이다. 그때 K씨가 갑자기 발을 멈췄다. 무슨 일인지 무심히 돌아본 미호는 K씨의 얼굴을 보고 숨을 삼켰다. 얼굴에 표정이라는 것이 없었다. 모든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 그야말로 일본 가면 같은 얼굴이었다. 반쯤 열린 K씨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 나왔다. 보인다. 미호는 놀란 채로 미래를 보고 있는 K씨를 바라보았다. 그 후 십수초간 K씨의 두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다. 이윽고 멍한 눈에 빛이 돌아오고 눈을 깜빡이며 미호 쪽을 보았다. 미호는 조심조심 물었다. 뭔가 보였어? 할머니야. 할머니? 미호는 의표를 찔렸다. 만난 적이 없는 할머니야. 근데 어쩐지 얼굴이 너랑 닮았어. 그 말에 짚히는 점이 있었다. 미호는 외할머니와 많이 닮았다. 외할머니는 지금 다리뼈 골절로 시골 병원에 입원해 있다. K씨가 계속 말했다. 장소는 병원 같은 데였어. 잠깐 기다려. 우리 할머니는 정말로 병원에 계셔. 그런데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으실 텐데. 하지만 그렇게 보였어. 어린아이라든가 가족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침대 주변에 모여 있었어. 다들 슬퍼하면서. 그 중에 나도 있었어? K씨는 기억을 떠올리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아니, 없었어. 미호는 숄더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집 번호를 눌렀다. 할머니가 무사하시기를 기도하며 전화기에 귀를 기울였다. 두 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그런데 들려온 것은 자신이 고향집에 내려갔을 때 입력한 부재중 메시지였다. 네, 하라답니다. 지금 외출 중이오니? 불길한 예감이 짙어졌다.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이신 어머니는
이 시간대에 집에 계셔야 한다. 할머니께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어찌 되었든 미호는 핸드폰으로 연락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할머니 말인데, K씨가 말했다. 오늘 밤 사건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왜 입원하셨어? 2주 전에 뺑소니차에 치이셨어. 뺑소니? 그럼 범인이 아직도 잡히지 않은 거야? 그래. 라고 말하며 미호는 불현듯 K씨의 얼굴을 보았다. 혹시 스토커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나 그것도 이상한 일이었다. 아무리 스토커라도 고향집인 고우까지 가서 할머니를 치었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니시니포리 역으로 다시 걷기 시작하는 미호의 마음속에 의심이 떠올랐다. K씨는 정말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걸까? 사이비 예언자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었다. 하지만 요시에와의 약속이 깨지는 건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다. K씨는 그걸 맞춘 것이다. 미호는 그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다시 생각했다. K씨가 진짜 예언자일 경우 그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목숨이 걸린 문제가 된다. 역에 도착했다. 자동 발권기 앞에 다다른 미호는 문득 손을 멈췄다. 지금부터 고향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떠올려 본 것이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잠복해 있는 대도시를 떠나서 부모님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간다. 미호가 말했다. 전차에 타면 시간 안에 갈 수 있어. 나 고향집이 고위에 있거든. 중앙 본선을 타면 한 번에 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곳에 돌아가서 할머니가 무사하신지 확인하고 그 후에 25세 생일을 미안. 미리 사과하고 K씨는 말했다. 그건 찬성할 수 없어. 왜? 네가 당할 장소는 아직 모르거든. 그게 혹시 고우의 고향집일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휘말려들 수가 있고. 미호는 눈을 크게 뜨고 K씨를 쳐다보았다. 그럼 살해당하는 게 나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야. 큰 한숨이 미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면 혼자 생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25살이 된다는 거 정말 쉽지 않네. 이걸로 다음 행선지가 결정되었다. 신주쿠역 서쪽 출구로 나가서 시외버스 터미널에 누마타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표를 사고서 미호가 물었다. 그럼 K씨와는 언제 헤어지는 거야? 헤어져? 헤어지다니? 나랑 함께 있으면 휘말려들지도 모르잖아. 아니, 난 계속 너랑 함께 있을 거야.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미호는 의외라고 생각돼서 K씨를 바라보았다. K씨의 표정은 진지했다. 책임을 지려는 생각이야? 응? 하지만 K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뭔가 있다. 괴로워 보이기까지 하는 K씨의 모습을 보고 미호는 직감했다. K씨는 지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도시마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형사과의 조사원이 온 것은 오후 9시 전이었다. 자신의 책상에서 대기하던 사와키는 바로 물었다. 예언자의 정체는 알아냈어? 아니, 아직이야. 이렇게 말하며 조사원은 사와키 옆자리에 앉았다. 좀 함께 고민해 볼까 해서. 다른 단서가 잡혔거든. 어떤 단서인디? 앞선 2명의 피해자들은 서로 관련이 있었어.
같은 데이트 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 눈썹을 모은 사와키를 보면서 사건 조사원은 계속 말했다. 둘 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거야. 잠깐만, 그 데이트 클럽이라는 건 사와키는 올해 초에 생활안전과에 적발된 데이트 클럽의 이름을 말했다. 아, 맞아. 바로 거기야. 형사과의 조사원이 바로 대답했다. 범인은 거기에 출입하고 있던 손님이거나 운영자, 뭐 그놈들 중에 한 놈이겠지 뭐. 당시 자료라면 아직 남아 있을걸. 사와키는 캐비넷에 쌓여있던 박스를 턱으로 가리켰다. 하지만 조사원은 그쪽에 눈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근데 납득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그 스토커 말이야. 사와키가 몸을 그쪽으로 내밀어 다음 말을 재촉했다. 그 두 피해자한테 붙어 다니던 스토커가 범인이라는 거잖아. 그 녀석은 피해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스토킹이 가능했겠지. 그야 물론 그렇겠지. 하지만 데이트 클럽에서 일하는 여자가 자기 개인 정보를 손님에게 가르쳐 줬다고 믿기는 힘들잖아. 그러면 드나들던 남자들은 조사선상에서 제외되고 여자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던 가게 경영자는 이미 체포가 되어 있잖아. 조금 생각한 사와키가 중얼거렸다. 그러네. 확실히 이상한 일이다. 그렇지. 피해자 주소까지 알고 있던 인간이 범인이라고 하면 이 남은 것은 같은 가게에 있던 데이트 클럽의 여자들 뿐이라는 결론이 되잖아. 하지만 여자가 범인이라는 건 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같이 고민 좀 해보자고 온 거잖아. 그 예언자라는 거는? 이렇게 물으며 사와키는 얼굴을 들었다. 그 예언자라는 게 뭔가 좀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역시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조사원은 말하고 벽시계를 올려보았다. 아, 참. 기다릴 수밖에 없나? 1시간 정도면 청취하러 나간 녀석들이 돌아올 거야. 시각은 밤 9시를 넘어섰다. 하라다 미호가 25세 생일을 맞이하기까지 이제 3시간 남은 것이다. 길모퉁이를 붉게 물들였던 가전제품 매장의 네온이 사라지면서 주변이 금세 한적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신주쿠 서쪽 출구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벤치를 찾았지만 보이질 않아서 미호와 케이시는 가드레일에 걸터앉아 발의 피로를 달래고 있었다. 미호는 누마타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 남자가 스토커여서 미호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적어도 범인을 찾는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 후에는 누마타가 절대 올 수 없는 곳을 찾아서 거기서 다음 날이 되길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미호는 문득 얼굴을 들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면 어떻게든 자신의 현재 위치를 찾고 있을 것이다. 현재 미호는 오늘 오후 6시부터 스스로도 계획이 없었던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마 쭉 미행당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등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무심결에 앗 소리가 나왔다. 케이시가 무슨 일인가 미호를 쳐다보았다. 누마타야. 누마타라고. 등줄기가 서늘해짐을 느끼며 미호가 말했다. 뭐? 어디? 케이시가 상대를 응시했다. 신주쿠역에서 돌아 나오는 길모퉁이에 스포츠백을 어깨에 걸친 둔중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 얼굴은 미호가 있는 쪽인 터미널을 향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아직 버스가 도착하지 않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 미호는 바로 얼굴을 돌렸지만 곁눈으로 누마타의 모습을 계속 쫓았다.
우리들을 쭉 따라온 거야. 가방을 들고 있는 건 달아날 준비를 하는 거고. 그래도 좀 K씨도 속삭이는 소리로 말했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 누마타 집에 이사를 도와주던 사람이 있었잖아. 그 사람 말로는 저녁까지 집에 있었다고 했잖아. 그 사람도 한통속 아닐까? 그때 굉음과 함께 대형 버스가 들어왔다. 그것을 바라보던 누마타의 얼굴이 이쪽을 향했다. 미호가 시선을 돌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미호를 보고 놀란 듯이 누마타가 표정을 바꾸더니 천천히 다가왔다. 무의식 중에 미호는 케이시의 팔에 기댔다. 눈앞까지 온 누마타는 억양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약하구나. 누마타야. 기억하고 있으려나? 네. 데이트 클럽에서 사용하던 가명을 듣고 미호는 부끄러운 기분을 느끼며 대답했다. 누마타는 미호와 케이시를 번갈아 보고는 물었다. 데이트 중인 거야? 갑자기 자세를 바꿀 수도 없어서 미호는 케이시에게 기댄 그대로 대답했다. 네, 그래요. 데이트 중이에요. 그렇구나. 잘 어울리네. 누마타의 어조에서는 아무런 의욕도 느낄 수 없었다. 의외라고 생각한 미호는 조금이지만 냉정을 되찾고 누마타의 표정을 관찰했다. 데이트 클럽에서 만날 때와는 인상이 변해 있었다. 지금의 누마타는 마음에 걸리는 것을 떨쳐낸 듯이 후련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누마타 씨는 어쩐 일이세요? 미호가 물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리고 누마타는 힐끔 신주쿠역 쪽을 쳐다보고 말했다. 도쿄에 올라와서 좋은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 말을 듣고 미호는 놀라움과 함께 느꼈다. 누마타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 사람은 스토커도 살인자도 아니며 도시 생활에 지친 끝에 정말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인 것이다. 그럼 이만 갈게. 누마타가 인사를 남기고 문이 열린 대형 버스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미호가 가드레일에서 일어났다.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뭔데? 가게 들릴 때마다 왜 나만 지명한 거죠? 멈춰선 누마타는 곤란한 얼굴로 미호와 케이시를 번갈아 보았다. 상대 생각을 눈치챈 미호가 말했다. 말해도 돼요. 저 사람은 제가 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말할게. 사약하라면 알아줄 것 같았어.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는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요? 하고 미호는 되뇌었다. 자신에게 말을 걸기라도 하듯이. 누마타는 시선을 떨어뜨리고 발밑에 아스팔트를 응시했다. 그 모습은 아무 쓸모없는 인간처럼 보였다. 그는 무언가 말할 것이 있어 보였지만 이윽고 얼굴을 들고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은 미호에게 보인 첫 미소였다. 짧은 데이트였지만 즐거웠어. 고마워. 누마타는 그렇게만 말하고 버스로 들어갔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미호는 서둘렀다. 저 사람한테 내 진짜 이름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왜? 케이시가 물었다. 누마타 씨는 영영 내 이름을 모른 채 그냥 가버리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잖아. 케이시가 말했다. 버스가 출발하는 걸 지켜봐야지. 그가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맞지? 아직도 누마타를 의심하고 있는 건가 하고 미호는 놀랐다. 하지만 케이시를 책망할 기분은 들지 않았다. 자신이 누마타에 대한 의심을 푼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5분 뒤인 밤 9시 반, 시외버스는 출발 시각 정각에 신주쿠를 출발했다. 누마타는 결국 미호의 본명을 모른 채 고향으로 돌아갔다. 미호는 가만히 침묵하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 가까이에 있는 심야 영업 카페에 앉아서 멍하니 손목시계를 바라보고 있다. 아직 시간은 있어. K씨가 격려하듯이 말했다. 다음 수를 생각해 보자고. 하지만 미호는 말없이 있었다. 그는 누마타와 만난 다음 문득 자신이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업소에서 일을 시작하기 훨씬 전에 도쿄에서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자신은 사야카라는 이름 아래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귀에 거슬리는 전자음이 미호를 현실로 되돌아오게 했다. 휴대전화의 발신자 표시를 보니까 고후의 고향집이었다. 미호가 허둥지둥 받아서 전화 저편의 어머니에게 다급히 물었다. 엄마, 어디 갔던 거예요? 할머니는 별일 없어요? 그게 말이지. 하고 말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왠지 숨이 거칠어져 있었다. 지금 아빠랑 둘이서 경찰에 다녀오는 길이야. 경찰이요? 무슨 일 때문에요? 뺑소니범이 잡혔더구나.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미호는 얼어붙었다. 옆 동네 회사원이라고 하던데 일 때문에 서두르다가 치워버린 것 같아. 이걸로 단서가 사라졌다. 결국 할머니를 친 자는 스토킹과 무관한 자였던 것이다. 그럼 할머니는 괜찮으시고요? 그래, 노인치고는 뼈가 붙는 것이 빠르다고 의사가 놀라던데. 웃으며 말하는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다. 근데 미호, 넌 이번에 언제 집에 내려올 거냐? 할머니께서 보고 싶어 하시거든. 미호는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할 말을 찾았다. 혹시라도 오늘 밤 12시에 자신이 살해된다면 어머니와 말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 된다. 애써 건강한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쪽은 어떻게든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25살이 되면 돌아갈게요. 그렇지. 내일이 생일이지. 하루 이르지만 생일 축하한다. 감사해요. 또 전화 드릴게요. 그래. 하고 어머니가 전화를 끊었다. 미호는 끊어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넘쳐나는 게 느껴졌다. 시부야의 한 구획만을 잘라 꺼내놓은 것 같은 고후의 거리. 좁은 땅 구석구석까지 미호의 어린 시절 그리고 청소년기의 추억이 쌓여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장래의 진로를 결정할 시기, 그녀는 마을을 탈출할 궁리만 하고 있었다. 미호에겐 꿈이 있었다. 작은 고향을 벗어나서 도쿄에 가는 것이 그것이었다. 무엇을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래도 도쿄에 가면 길가의 돌멩이만큼이나 즐거운 일이 많을 것 같았다. 한숨과 함께 피로를 내뱉으며 미호는 말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이럴 땐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만 하자고. 테이블 건너편에서 K씨가 밝게 말했다. 만약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면 뭐 할 거야? 거기까진 생각하기 힘든데.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 어, 작은 집에서 살 거야. 미호는 뜻밖의 말을 했다. 어릴 때부터 막연히 상상하던 꿈이 입 밖으로 나온 것 같다. 작은 집에 가족들이 잔뜩 있고 다 함께 매일 웃으면서 사는 거야. 어때 이거? 어, 괜찮은데? K씨가 기쁜 표정이 돼서 말했다. 너는 비저너리, 즉
꿈꾸는 사람이구나. 미녀 되리라고? 아니, 비저너리. 영어야, 영어. 꿈을 꾸는 사람. 비저너리, 미녀 되리. 시시한 말장난이 떠올라서 미호는 우스워졌다. 조금은 기분이 밝아진 것 같았다. 비저너리라는 건 비전하고 관계 있는 말이겠네? 맞아. 파생어야. 그럼 케이씨도 비저너리네. 비전, 그러니까 예지를 보고 있으니까. 미호가 이렇게 말하자 케이씨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만나고서 지금까지 가끔 보여주던 괴로운 표정이 되었다. 그 표정에 숨겨져 있는 무언가를 찾는 동안 미호는 케이씨의 고뇌를 알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보게 되는 예지는 전부 타인들에게는 악몽인 것이다. 분명 케이씨는 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알고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미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떠올리고는 손목시계를 쳐다보았다. 시각은 벌써 밤 10시를 지나고 있었다. 날짜가 바뀌기까지 이제 2시간 남았다. 사와키, 예언자의 정체가 밝혀졌어. 사와키 형사가 이 내선 전화를 받고 합동조사본부로 향했다. 밤 10시 10분이었다. 회의실에서 나온 조사원은 새로운 정보를 알려왔다. 살인을 예언한 사람은 야마하 케이시라는 남자야. 직업은 없고 첫 번째 피해자의 애인이었어. 애인이었다고? 사와카가 되물었다. 첫 번째 피해자의 애인? 그래. 그럼 두 번째를 예언한 것도 같은 남자요? 맞아. 그때는 에도가와 케이시라는 이름을 썼다는데 가명이겠지. 동일 인물로 보여. 두 건의 무차별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조사원은 헉 숨을 들이켰다. 이제 금방이겠네. 금방이라니? 되묻는 사와키는 자신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잊고 있었네. 그러니까 그 예언자가 범인이다 이 말이지? 지금에야 눈치를 챈 거야? 조사원은 어이없다는 얼굴이었다. 피해자가 살해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범인 또는 공범일 게 분명하잖아.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낙관할 수는 없어. 현장에는 야마하 케이시의 범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한동안은 잠복 수사를 계속해야 될 거야. 증거가 없었다고? 증거가 없다는 말은... 깊이 생각한 사와키는 농담이 섞인 어조로 말했다. 혹시 내가 그 증거 같은 걸 잡아오면 본청으로 발령받을 수 있을까? 그걸 노리고 있었구만. 하고 조사원이 웃었다. 꼬치꼬치 묻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본청으로는 무리라도 생활안전과와는 작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하고 사와키는 말했다. 신주쿠역으로 돌아온 미호는 요시에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마타가 스토커가 아닌 이상 데이트 클럽에서 알았던 남자들 전원이 용의자가 되었다. 스토커가 될 것 같은 손님? 전화 저편의 요시에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타스야는 어떨까? 미호는 들은 적 있는 이름에 상반신을 내밀었다. 타스야? 어떤 사람이었지? 내 남자친구. 미호는 기억해냈다. 오후 6시 모아이 석상 앞에 나타난 남자다. 농담하지 말고. 타스야는 안 돼? 요시에가 웃으면서 자랑하듯이 말했다. 그래도 타스야랑은 그 가게에서 알게 된 거거든. 다른 사람은 없어? 있을 리가 없잖아. 손님은 스토커가 될 수 없어. 왜? 너 말이야. 자기 주소라든가 본명 같은 거 손님한테 사실대로 말했었어?
아, 하고 미호는 말이 막혔다. 요시에가 말한 그대로다. 게다가 사장도 신신당부했었잖아. 미호는 경찰에 체포된 데이트 클럽 사장을 떠올렸다. 음울한 얼굴의 사장은 집에 돌아갈 때에는 아가씨들에게 누군가 쫓아오지 않는지 조심하라고 친절하게 주의를 주곤 했다. 여기까지 와서 겨우 자신을 죽이려는 남자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무차별 살인범이다. 과거에는 전혀 인연이 없었던 남자. 만나자마자 덤벼드는 묻지마 살인. 모두 운명인 것이라고 미호는 깨달았다. 지금 이렇게 K씨와 움직이고 있는 것도 미리 정해진 운명이고 2시간 뒤에는 살인범과 만날 시나리오가 짜여 있는 것이다. 아무 말 없이 생각에 빠져 있는 미호에게 전화 저편에서 요시에가 물었다. 여보세요? 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니? 무슨 일? 있지. 근데 너 호신용품 같은 거 없니? 최루 스프레이라든가 전기 충격기 같은 거. 그런 거 없는데? 하지만 요시에가 밀리터리 오타쿠인 친구가 있다고 말했다. 그 사람 있는 곳에 가면 빌려줄지도 몰라. 고탄다역에 K씨와 함께 내려선 것은 밤 10시 40분이 지나서였다. 그 뒤로 10분 정도 걸으니까 요시의 친구가 사는 맨션에 도착했다. 생일을 맞이하기까지 이제 1시간 10분 남았다. 이렇게 되면 내 몸은 내가 지킬 수밖에 없지. 미호는 눈앞에 있는 6층짜리 맨션을 올려보며 말했다. K씨는 여기서 기다려. 왜? 미행이 없는지 여기서 좀 지켜봐 달라고. 아무도 오지 않으면 12시에 나타나는 사람이 무차별 습격범이라는 의미잖아. 그래. 알았어. 미호는 맨션에 들어가서 요시에가 말한 밀리터리 오타쿠의 방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로 5층에 올라가서 복도 제일 안쪽 방에 가니까 무토라고 적힌 명판이 보였다. 인터폰을 누르고 잠깐 기다리니까 스포츠 머리가 잘 어울리는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요시에한테 전화로 들었어. 하고 무토는 말했다. 안으로 들어와. 여기서 받으면 안 될까? 미호가 두려움을 숨기고 말했지만 상대는 눈치를 챈 모양이다. 민간인을 해치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밀리터리 오타쿠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말하고 방 안으로 쑥 들어갔다. 곧 그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 방범 스프레이, 또 전기 충격기, 헬멧, 또 방탄조끼. 그 밖에 더 필요한 거 있어? 전부 다 갖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다 가져가는 것은 무리였다. 혹시 칼 같은 건 없어? 있기는 한데 빌려줄 수가 없어. 왜? 막 그럼 도건법 위반으로 걸려가 체포될걸. 마지못해 끄덕이는 미호는 일단 방탄조끼부터 집었다. 무토가 물었다. 적은 총을 사용하나? 칼이야. 그러면 방탄조끼는 안 돼. 어째서? 방탄조끼는 권총의 총알은 받아낼 수 있지만은 칼로 찌르는 공격은 막을 수가 없어. 칼은 막을 수가 없다고? 아이언에서 미호가 말했다. 그럼 칼로 찌를 땐 어떻게 하면 돼? 무토의 대답을 들으려 할 때 핸드폰이 울렸다. 바로 전원을 끄려 했지만 발신자를 보고 마음을 바꿔 받았다. 나 사와키 형사인데 이상한 거 좀 물어봐도 될까? 하며 형사가 바로 말을 꺼냈다. 지금 네 주변에 예언자라고 자칭하는 남자 없어? 미호는 놀랐다.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그려, 예언자가 있다 이 말이지. 사와키는 만족한 듯이 말하고
피해자의 생일에 발생한 두 건의 무차별 살인 사건과 그것을 예지한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합동수사본부에서는 그 에도가와 케이시, 이 본명 야마 케이시를 범인으로 추정하고 있어. 미호는 할 말을 잃었다. 젊은 여자의 생일만 골라 죽이는 엽기 살인자.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마자 케이시가 노리는 것을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계속 자신과 함께 있던 것은 날짜가 생일로 바뀌는 순간에 습격하기 위함이 아닌가. 게다가 스토킹을 하던 것도 케이시가 아니었나 생각하니까 등골이 서늘해졌다. 또 자기뿐만 아니라 친구까지 관찰하고 있었다면 요시의 행동을 엿보고 그녀가 약속을 잊었음을 미리 알고 있던 것이 아닐까. 미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잠깐 생각 좀 할게요. 하고 빠른 어조로 말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미호의 얼굴을 바라보던 밀리터리 오타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괜찮은 거야? 약으로 쓰는 브랜디도 있는데 그거 줄까? 하지만 그때 한 번 끊은 전화가 바로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사와키가 다시 전화를 건 것이다. 미호는 놀란 채로 발신자 표시를 응시하고 있었다. 주저하다가 받으니까 전화 건너에서 사와키가 말했다.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밤 11시 10분. 미호는 밀리터리 오타쿠의 맨션을 나왔다. 지금 막 빌린 물건을 담은 무거운 종이 봉투를 안고서. 거리의 불빛에 비춰보니까 자전거 주차장 옆에 K씨가 서 있었다. 시간이 꽤 걸렸네. K씨가 가까이 왔다. 계속 주변을 좀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미행은 없다고 봐야지. 미호는 끄덕이며 고탄다역으로 향하며 물었다. 근데 K씨,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없니? 놀란 듯이 K씨가 이쪽을 보았다. 에도가와 K씨라는 거 본명 맞아? 미호를 바라보던 K씨는 여자의 감인가 본데?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미호는 아무도 없는 밤 공원을 가로지르며 상대 대답을 기다렸다. 내 본명은 야마하 케이시라고 해. 거짓말해서 미안. 그런데 왜 에도가와 케이시라고 한 거야? 미국에 에드거 케이시라는 예언자가 있었거든. 그걸 따라온 거야. 에드거를 에도가와라고 따오는 건 에도가와 란포일에 생긴 전통인가 보네. 미호는 애써 밝게 행동했다. 근데 왜 가명 같은 걸 쓴 거야? 살인사건을 예언하면 의심받을 게 당연하니까. 혹시 전에도 예지한 적이 있어? 물어보니 K씨는 침묵했다. 혹시 그럼 그때도 피해자와 함께 있었어? 미호는 대답을 기다렸지만 예언자를 자청하는 남자는 힘없이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생일을 목전에 두고 역으로 이어지는 큰 길로 나온 미호는 거기서 택시를 불러 세웠다. K씨는 조금 의아한 얼굴이었지만 미호가 이끄는 대로 택시에 몸을 실었다. 20분 뒤, 밤 11시 45분. 택시는 노기자카에 있는 사무용 빌딩 거리에 도착했다. 이미 주변 행인은 끊겨 있었다. 차에서 내린 미호와 K씨 앞에는 건설 중인 빌딩이 있었다. 이 안에 들어갈 거야? 철골이 솟아있는 건축물을 올려다보고 K씨가 물었다. 맞아. 25살 생일은 여기서 맞이할 거야. 미호는 그렇게 말하고 빈 종이 봉투를 그 장소에 버렸다. 옆 건물과의 틈새로 들어가니까 공사 관계자가 사용하는 비상구가 있었다. 높은 굽에 샌들을 신고 있는 미호는
발밑을 조심하며 공사 현장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다. 그러고서 계단을 찾아 케이시와 함께 3층으로 향했다. 여기야. 내열 보드가 쌓인 작은 방을 찾아서 입구 옆에 매달린 조명기구 스위치를 비틀었다. 플라스틱 격자 안에 R 전구가 켜졌다. 생일까지 10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미호는 케이시와 나란히 걸터 앉아서 자신이 25세가 되는 순간을 기다렸다. 들어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침묵을 견디지 못한 듯이 케이시가 입을 열었다. 한 달 전에 애인을 잃었어. 미호는 숨을 죽이고 케이시의 옆 얼굴을 응시했다. 두 눈이 예지를 볼 때처럼 초점을 잃고 있었다.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 뒤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또 한 사람 발견했어. 죽을 운명인 사람을. 그 사람은 죽은 애인의 친구였고, 난 내가 본 예지를 말했지만 믿어주지 않았어. 그리고 결국 그 친구도 죽었어. 그리고 케이시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예지는 현실이 되는 거야. 실현되고 만다고. 그럴 리 없어. 미래는 스스로의 의사로 바꿀 수 있다고. 설득하듯이 말하는 미호는 눈만 움직여서 손목시계를 보았다. 11시 56분. 불안이 더해지고 있는데 미호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117을 누르니까 시각을 알려주는 ARS 음성이 들려왔다. 현재 시각은 오후 11시 55분 30초입니다. 시간 안내 서비스가 연결된 그대로 전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15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방에서 생일 카운트다운이 울리기 시작했다. 한 번 더 손목시계를 본 미호는 갑자기 놀랐다. 시계침이 15보다 1분 빠르다. 케이시의 예지는 미호의 손목시계가 12시를 가리킨 순간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나이프에 찔리는 것은 정확하게는 11시 59분이 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하고 케이시가 이어서 말했다. 난 널 찾아냈어. 응? 어떻게? 내 애인도 그리고 두 번째 살해당한 여자도 같은 데이트 클럽에서 일했다는 걸 발견했거든. 그래서 거기서 일하던 여자들을 하나하나 찾았어.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을 계속 더듬어가는 식으로 해서 예지가 보이는 사람을 찾은 거야. 그게 바로 나였구나. 맞아. 케이시는 중얼거리듯이 말하고서는 가느다란 손끝으로 발목에 손을 뻗었다. 바지 옷자락 안쪽에 나이프가 들은 칼집이 있었다. 휴대폰에서 시간 안내 서비스가 들렸다. 오후 11시 56분 10초를 알려드립니다. 케이시는 계속 숨겨온 나이프를 뽑았다. 그리고 이제 금방이야 하고 말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네 생일이야. 미호는 긴박한 시선을 예언자에게서 입구로 옮겼다. 케이시도 누군가의 기색을 느꼈는지 뒤를 돌아보았다. 마침내 그곳에 기다리던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움직이지 마. 사와키 형사가 날카롭게 말했다. 나이프를 준 케이시가 놀라서 자세를 취했다. 칼을 버리고 벽에 손을 붙여. 이렇게 소리치는 사와키 형사의 손에는 권총이 쥐어져 있었다. 케이시는 미호를 쳐다보았다. 미호가 말했다. 함정 수사에 협조하라는 권유를 받았거든. 자칭 예언자를 이곳으로 데려오라고 말이야. 오후 11시 57분 10초를 알려드립니다. 시간 안내 서비스가 들렸다.
케이시는 망연한 눈으로 미호를 응시했다. 그런데 그곳에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시키는 대로 혀. 사와키 형사가 천정에 위협 사격을 가한 것이었다. 그는 다시 총구를 케이시에게 향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발포할 거요. 케이시는 움직임을 멈췄나 싶더니 갑자기 사와키를 향해서 나이프를 휘두르며 공격하려 했다. 다음 순간 케이시를 향해서 총구가 불을 뿜었다. 가슴에 총을 맞은 케이시는 그 총격으로 몸이 젖혀져서 뒤로 쓰러졌다. 잠깐 다리의 경련이 지난 후 이윽고 그의 움직임이 멈췄다. 오후 11시 57분 30초를 알려드립니다. 시간 안내 서비스다. 아주 위험했어. 시간 정보를 흐릿하게 들으며 미호가 말했다. 형사님, 정말 고마워요. 에이, 별 말씀을. 사와키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생일을 맞이할 수 있겠네요. 미호는 경직된 얼굴에 겨우 미소를 머금었다. 사와키는 쓰러져 있는 케이시를 힐끗 보고는 손에 든 권총을 상의 아래의 총집에 되돌려 놓았다. 그런데 그가 반대쪽 주머니에서 접이식 나이프를 꺼냈다. 미호는 웃음이 사라졌다. 시선이 칼날로 끌려 들어갔다. 잠긴 목소리로 미호가 물었다. 형사님, 그거 뭐예요? 헤헤, 보면 모르겠어? 이거 나이프요, 나이프. 오후 11시 58분 10초를 알려드립니다. 시간 안내 서비스였다. 어째서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너한테 주는 선물이니께. 사와키는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다. 이제 25세 생일이로구먼. 오후 11시 58분 20초를 알려드립니다. 미호는 천천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거기 보조를 맞추듯이 사와키가 정면에서 다가왔다. 상대를 들여다본 미호는 형사의 양눈에 군침이 도는 것 같다고 느꼈다. 젊은 여자 생일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말이여. 속삭이듯이 사와키가 말했다. 미호는 방 안쪽 벽에 몰아붙여져서 도망칠 곳을 잃었다. 오후 11시 58분 50초를 알려드립니다. 그 액땜을 해주려는 거요. 사와키는 허리쯤에 나이프를 겨누었다. 왜 나의 호의를 짓밟는 거요? 왜 내가 말하는 대로 해주질 않냐 이 말이요. 사와키가 말을 거는 상대는 미호가 아니었다. 초점을 잃은 눈은 그의 구애를 거절하고 상처 입힌 다른 여자를 보고 있는 듯했다. 아직 생일 안 됐어. 시간을 벌기 위해서 미호가 소리쳤다. 25세가 된 너를 감당할 수 없었어. 오후 11시 59분 정각을 알려드립니다. 미호는 사와키의 옆을 빠져나와 도망가려 했다. 하지만 사와키가 내지른 나이프는 확실히 미호의 가슴을 겨냥했다. 블라우스를 꿰뚫은 칼날 끝이 피부 안쪽까지 침입했다. 미호는 작게 신음하며 그곳에 웅크렸다. 사와키는 미호 옆에 쪼그려 앉아서 턱을 잡아 올려 목을 베려했다. 하지만 그는 돌연 움직임을 멈추고 곤우에 찬 비명을 지르며 천천히 뒤로 무너져 내렸다. 미호는 얼굴을 들었다. 피로 물든 나이프를 손에 들고 케이시가 서 있었다. 미호, 괜찮아? 그가 물었다. 그럭저럭. 가슴을 누른 미호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일어섰다. 케이시, 너는 괜찮니? 괜찮아. 상당히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밀리터리 오타쿠한테서 빌린 방탄조끼와 방인조끼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듯했다. 1분 전에 습격해 올 줄은 생각 못했어. 등을 누르며 신음하는 사와키를 내려다보며 케이시가 말했다. 근데 이 형사가 범인이란 걸 어떻게 알았어? 아, 그건 데이트 클럽 여자들의 개인 정보를 알고 있는 건 사건 담당 형사뿐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오늘 나한테 전화 건 사람은 이 사람뿐이었고 밤에 불러낼 작정이었겠지. 미호는 케이시에게 눈을 향했다. 그런데 예언자의 존재를 알고 계획을 바꾼 거야. 케이시한테 죄를 덮어씌우고 나도 죽이려고 한 거지. 끄덕인 케이시는 손에 든 나이프를 바닥에 버렸다. 그리고 슬픈 어조로 중얼거렸다. 이것으로 그녀의 원수를 갚았어. 오전 0시 정각을 알려드립니다. 핸드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미호와 케이시는 눈을 마주쳤다. 1초 간격의 발신음이 오후에 들리고 날짜가 넘어간 것을 알려주었다. 생일 축하해. 케이시가 웃는 얼굴로 말했다. 25살이 되는 게 이렇게 기쁠 줄이야. 미호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살짝 울었다. 등에 중상을 입은 살인범은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서 인근 병원으로 보내졌다. 미호와 케이시는 형사들에 의해서 관할 경찰서로 끌려가 질문 세례를 받았다. 믿어주지 않을 게 당연했기 때문에 예언에 대한 부분은 빼고 말했다. 애인을 잃은 케이시가 개인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고 둘러대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일단락되고 나자 형사들은 당일 오전부터 있을 사건 청취에 응해줄 것을 약속받고 둘을 해방시켜 주었다. 미호와 케이시가 경찰서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주변이 밝아지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다. 미호의 25세 생일의 시작은 쾌청한 아침이었다. 저 케이시. 어깨를 기대고 걸으며 미호가 말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하냐니? 미호는 최대한 태연하게 물었다. 혹시 나랑 사귈 생각 없니? 케이시가 발을 멈췄다. 미호는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곧 택시 잡을 거야? 하고 케이시가 물었다. 난 지하철 첫 차 기다릴 거야. 그게 대답이야? 응. 케이시는 미안한 듯이 말했다. 알았어. 미호는 쿨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게 자신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넌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 그래도 노력하면 미래는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 그렇지. 케이시가 끄덕였다. 생일 함께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 아주 기뻤어. 나도. 그럼, 응. 그리고 미호는 케이시가 내민 손을 쥐고 나서 혼자 걷기 시작했다. 케이시는 그곳에 선 채 잠시 미호의 뒷모습을 배웅했다. 이윽고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예지가 그의 뇌리에 나타났다. 그것은 전날 밤에 본 것과 같은 어떤 할머니가 누워있는 병실의 광경이었다. 침대 주변에 선 남편으로 생각되는 할아버지는 자신이 아니었다. 그것을 확인하고 케이시는 비전의 중심으로 의식을 옮겼다. 침대 가운데 숨을 고르고 있는 할머니. 슬픔에 찬 가족들이 주변을 감싸고 있다. 아들 부부가 있다. 딸 부부도 있다. 나이가 제각각인 5명의 손자들의 모습도 있다. 분명 그 할머니는 작은 집에 많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을 것이라 케이시는 생각했다.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그려오던 희망대로. 고개를 든 케이시는 마음속으로 25세의 미호에게 말을 걸었다. 60년 뒤에 당신은 죽는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분명 좋은 인생일 거라고 생각해.